네,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한양대에서 ESG를 공부하는 학생이고요. 저는 지속 가능성 채권의 동향과 현안이라는 주제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 지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어, 일단 목차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1번과 2번 내용이었습니다. 1번에 지속 가능 채권의 정의 및 분류나 동향에 대한 내용, 그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녹색 채권의 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아람코와 네옴시티에 대한 사례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람코가 녹색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 채권을 발행하면서 조달된 그 자금이 네옴시티에 들어갔다는 거고, 네옴시티에는 이제 환경적, 사회적, 인권적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결점이 없는 상태로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게 지속 가능 연계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SLP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개요와 그다음에 발행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SLB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SLB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첫 번째 개요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ESG 채권이랑 SLB의 가장 큰 차이점은 ESG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옴시티에 대해 들어갔던 그 자금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SLB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 자금의 용도를 크게 따지지 않아. 다만, 발행자는 KPI라고 해서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목표인 SPT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목표가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그 금리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되게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거 자금 용도 기반인 기존 ESG 채권과 달리 SLB는 적격 프로젝트의 조달 자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장기 ESG 목표를 반영해서 이제 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KPI에 대한 일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인 SPT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KPI와 SPT를 이게 설정하는 게 물론 발행자가 임의로 제시하는 건 맞지만은 그에 따른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발행자의 전반적인 사업이랑 관련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행자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야 돼요. 좀 애매하죠. 좀 이게 쉽진 않은데. 또한 일관성 있는 방법론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몇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KPI를 선정한 이후에 SPT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가 충분히 의욕적이어야 된다. 굉장히 다 좀 정성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KPI의 실질적인 개선을 나타내야 되고 일상적인 비즈니스 궤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된다. 좀 애매하죠. 이게 실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서 제가 올해 이제 국내 처음으로 그 발행한 현대캐피탈의 SLB 평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실제 이게 평가를 한 내용이에요. 핵심 성과 지표 KPI의 중요도가 나오죠. 결과는 매우 우량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 성과 목표 의욕 수준이 어떠냐? 이것도 우량하다. 그럼 뭐 양호하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누가 하느냐? 제3자의 독립된 검증 기관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SPT를 달성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표면 금리 채권 조건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50%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기준 시점은 2019년, 목표 달성 시점은 2030년, 감축 수준은 50%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의 기준 시점과 관측 시점 등이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T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채권의 재무적, 유효적 특성이 변경됩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어, 만약에 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애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채권 발행할 때 규정한 어떤 퍼센테이지만큼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발행자한테는 페널티가 될 것이고, 이제 지급받는 사람한테는 이제 프리미엄이 될 텐데, 그 프리미엄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린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리니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니엄을 받게 되겠죠. 뭐 수혜자와 이제 발행자의 이제 약간 그 서로 상반된 그런 입장이 될 텐데, 그렇게 맨 처음에 설정되어 있다는 게 SLB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LB의 발행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통계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보시면 2019년부터 22년도까지입니다. 이 4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채권 삼형제라고 해놨는데,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그 다음에 두 개를 약간 좀 혼합해 놓은 지속 가능 채권. 이 세 가지가 모두 위축되어 있는데, SLB만 약간 이제 증가하는 오름세를 보이죠. SLB가 이 회색이거든요. 이 회색 부분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근데 이거 나와 있는 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인 이유는 2022년도까지는 국내에는 이제 원화 SLB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어 올해 7월에 현대캐피탈이 국내 최초로 SLB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약 2,200억 원 규모로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SLB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이 열렸다 볼 수 있는데요. 현대캐피탈은 어떻게 했느냐면 어, 전체 자동차 할부 금융 취급 건수 중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2002년 12%에서 매년 1% 늘려나가겠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만기가 2026년이 갔을 때는 이제 4년 지났으니까 16%로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고 한다 그러면 달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투자자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 기간에 0.02%의 포인트. 이게 EBP겠죠? EBP. 예. 이 베이스 포인트. 이 BP만큼의 프리미엄을 투자자한테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설정해놨다는 거고요. 자, 국내 사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례가 별로 없지만 해외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의 에넬이라는 회사입니다. 에넬은 굉장히 이제 많은 나라에 31개국에 그다음에 7천만 고객한테 전기와 가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특이한 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9년, 4년 동안 9, 10, 11, 12, 예. 10, 11, 12, 3년이네요. 3년 동안에 발행한 SLB 규모가 약 33조 원입니다. 이게 전체 발행 비중에서 14%였나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SLB 시장 발행 사례에서는 거의 대체 불가능한 그런 상징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NL은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어, 지난해 10월이니까 22년도까지 1년 동안에만 14조 원 가까이를 발행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KPI가 나오죠? 이 채권의 KPI는 뭐였냐면 UN SDGs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자사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에 해당하는 스코프 1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를 위해서 이제 뭐 발전 시설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NL의 지하 발전소 그림을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NL의 SLB는 만길이 다른 4개의 파생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SPT를 달성을 하면,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뭐 금리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대로. 근데 달성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5, 뭐 NA 같은 경우는 25bp로 설정을 했네요. 0.25% 포인트, 0.2% 포인트만큼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채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보고는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을 매년 보고하고 그다음에 웹사이트하고 연간 보고서에 SBT의 성과를 검증한 내용도 첨부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그 ICMA라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ICMA라는 그 기관에서 이걸 아예 규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검증도 해야 되고 사후 보고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게끔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데 얼마 전에 임팩트온이라는 우리 ES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 어떤 웹진 아니지만 신문 뉴스죠 뉴스 사이트에서 인류세 고정소득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AFII에서 거기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얘네들이 탄소 배출 목표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뉴스 기사를 좀 따왔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연간 추가적으로 납부에 대한 이자만 365억. 이게 뭐 하루 1억 원씩인데요. 그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NL이라는 회사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면 14조 원 규모의 채권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365억 원만큼의 추가 비용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SLB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액수의 페널티가 되겠고요. 이럴 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분석 자료를 보면은 23년도에 스코프 1 배출량 감축 목표가 킬로와트 시당 148g인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은 173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축 목표보다도 이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25%만큼이 좀 낮은 성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다라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아까 전에 AFII가 얘기를 한 겁니다. 달성 못할 수 있겠다. 못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SPT의 달성 실패는 그 실패 리스크는 얘네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못 줄 것이고 별로 신경 안 쓸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ESG 채권에 대한 그 약속을 그 리스크를 굉장히 좀 이렇게 경시한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ESG 채권 자체에 SLB 채권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NL 같은 경우는 굉장히 SLB 시장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회사고 10% 이상의 어떤 전체 시장에 그 이상 되는 그 SLB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런 식으로 SLB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인 KPI, SPT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굉장히 이제 약간 좀 거리가 있게 없앤다 그러면 거리가 있게 그걸 달성 못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 SLB 시장에도 굉장히 좀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까지. 일단 그 지속 가능성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 녹색 전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발족이 된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 단체 NGO들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채권은 이제 그린워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이렇게 녹색 채권 같은 경우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뭐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제시할 텐데 그 기업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녹색 채권을 할수 있다라면 이건 좀 그린워싱에 해당하지 않겠냐라는 게 그분들의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LB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발행 사례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위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채권 발행의 자유도가 높잖아요.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잖아요. 용도를 굳이 정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오남용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특히나 그 SLB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여력이 안 되는 기업도 발행할 수 있어서 자금 조달은 쉬운데요. 굉장히 그 어떤 무관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KPI만 어떻게든 설정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LB로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거는 용도와 제한 없이, 용도의 제한 없이 자금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다라는 그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그 블룸버그 산하 분석 기관인 BNEF에서 조사해 본 게 있는데 약 4분의 1의 SLB에는 만약에 SPT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높은 이유를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을 상환해 버린대요. 그래서 페널티를 그냥 피하는 그런 부대 조항까지 있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예전에 한번 지난 6월 달에 블랙록의 이제 그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ESG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폭탄 반론을 했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좀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돼서 그거를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고는 했는데 저는 그 안에 그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ESG 채권 같은 경우도 ESG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행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ESG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약간 장신구처럼 ESG 채권이라는 그 ESG 채권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신구 같은 개념의 채권으로 둔갑을 해서 괜히 오남용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모집되는 그런 채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까지도 그런 어떤 이슈의 어떤 일정 부분을 담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약간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ESG 채권이라든지 SLB라든지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발행하는 그런 주체들이 어, 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명확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의욕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하는 사업과 ESG 활동과의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가면서 해 나가야만 앞으로도 좀 더 우리 ESG 채권의 방향성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두 번의 그 동영상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